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집은 조단태 감독님입니다. 조단태 감독님 하면 사실 B급 영화로 시작해서 스필버그 사단에서 80년대, 90년대에 A급 상업 영화도 만드셨고, 또 저는 여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필버그 사단의 최고 모범생이 로버트 제미키스라면 최고 문제는 바로 이 조단태 감독이다. 그럼 토비 후퍼는 어떻게 되죠? 토비 후퍼는 발만 걸친 거죠. 예. 왜냐하면 토비 후퍼나 조단태나 사실은 스필버그적인 영화를 만들다가 스필버그식 제작 시스템에 들어와서 본인의 개성을 손해본 대표적인 감독으로 꼽히는데 토비 후퍼가 좀 더 심하게 손해를 봤나? 조단태가 심하게 손해를 봤나? 토비 후퍼 같은 경우는 한번 보려고 발을 넣었다가 크게 화들짝 놀라고 나왔죠. 무슨 소리? 발을 잘못 담근 게 담그려면 제대로 담궈야 되는데 그 거지 같진 않죠. 참극의 관 만드느냐고 스필버그가 야 E.T. 좀 만들어봐 그랬더니 그걸 걷어차고 참극의 관 같은 영화를 만드셨었죠.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만들 때 토비 후퍼가 무지하게 스필버그한테 시달렸잖아. 거기에 비하면 조단태도 그만큼 시달렸는지 한번 봅시다. 예. 토비 후퍼가 스필버그야말로 자기가 폴터가이스트 만들고 싶었고 E.T.는 토비 후퍼 감독한테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참. 참극에 간 E.T.만큼 좋아합니다. 예, 뭐 그러시겠죠. 뭐. 하여튼 조단태 감독 정말 A급부터 B급까지 다양하게 연출 세계를 보여주신 감독입니다. 1946년생이시네요. 거의 이제 만 70세 되셨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조지 밀러 형님처럼 또 새로운 영화 한 편 걸작을 한번 나올 때가 됐나? 예. 저는 조지 밀러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뉴저지 출신이시네요. 아버지는 프로 골프 선수.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도 자신처럼 골프 선수가 됐으면 바랬는지 골프를 가르치셨는데 조단태는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만화와 영화를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마치 주차된 자동차처럼 가만히 앉아서 만화와 영화를 봤다고 하네요. 팀버튼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 보면은 평탄치 않은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감독들이 많아요. 역시 히키코모리 오타쿠가 그러니까.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다룬 감독 중에서 스포츠를 좋아해서 뭐 풋볼팀 주장을 했다 이런 감독들 없잖아. 그래서 결국 대학 전공도 만화를 전공을 하셨죠. 원래는 그래서 만화가가 되려고 했으나 2개의 영화 잡지 잠시만요. 다시요. 그래서 원래는 만화가가 되려고 했으나 모든 것이 순탄치 않았고 영화 잡지에 B급 장르 영화 리뷰를 쓰면서 진로를 조금씩 변경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영화 잡지 이름도 재밌네요. 하나가 캐슬 오브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의 성이라는 잡지. 부러워.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도 소년중앙이나 어깨동무 대신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도깨비의 집 이런 책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영화 게시판이라는 필름 블레틴 이런 잡지에 글을 쓰면서 진로를 조금씩 변경하셨다네요. 그러다가 1968년 그의 나이 24살 때 드디어 영화적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B급 영화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저 코만옹이죠. 창조자이시죠. 거의 창조 조몰주. 예. 신시대의 B급 영화의 창조자. 예. 로저 코만이 만든 회사인 뉴월드 픽처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24살 때. 그리고 그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은 바로 영화들의 예고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저 코만이 정말 대단한 양반인 게요.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스텝으로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실제 유명한 감독들이 자신들은 로저 코만 학교에서 영화를 배웠다라고 네. 회고할 정도로 로저 코만은 그런 어린 친구들을 불러다가 영화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말로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실습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영화를 배운 대표적인 감독들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와 스콜세지, 이 감독들이 전부 다 자신은 로저 코만 학교 출신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름만 대봐. 80년대 90년대 활동했던 감독들 이름만 대봐. 아마 거의 다 로저 코만 출신일걸 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도 로저 코만 이 영감님 이름만 나오면 좀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미국 현대 영화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로저 코만이 워낙 박리담회는 아니고 저가 저품질 양산 형태의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웃긴 하지만은 사실 로저 코만이 직접 연출한 작품 중에서도 괴작 내지는 수준작들이 꽤 있고요. 연출자이자 제작자이자 그 역할 못지않게 그야말로 미국 영화계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로저 코만이 제작한 영화들 중에 굉장히 잘 만든 영화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맨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선배가 번역한 책인데요. 로저 코만의 영화 세계는 어떻게 나는 헐리우드에서 101평의 영화를 만들고 한 푼도 잃지 않았는가로 선정될 수 있는. 저도 그 책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이사가면서 잃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그 중고서적으로 싸게 샀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 다 그냥 의미에 준 바 끝나는 거야 그냥. 예. 이 뉴월드 픽처스 로저 코만의 회사에서 조 단테가 편집자로 주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작업을 하나 합니다. 1968년에 친구인 조 데이비슨과 함께 자신의 편집 능력을 발휘하려고 7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아, 7시간짜리. 이게 뭐냐면 바로 영화 파티라는 작품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영화를 촬영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영화 장면들 그리고 광고 예고편들을 짜집기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든 거예요. 7시간짜리. 푸티지만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순전히 예. 편집으로. 얼마나 정말 이 편집에 공을 들이고 또 이 실력을 또 뽐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영화 좀 어떻게 해서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짧게 컷들은 좀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조 단테가 바로 이 로저 코만에서 뉴월드에서 여러 감독들과도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존 세일즈, 독립영화계의 영웅 같은 존재죠. 예. 그리고 이후에 조 단테는 스콜세지에게 소개받은 친구들과 또 아까 그 7시간짜리 대작 다큐를 만들었던 조 데이비슨과 함께 본격적인 감독 입복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데뷔작이 바로 공동 연출한 헐리우드 불바드라는 작품으로 입봉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조 단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바로 로저 코만 밑에서 익혔던 능력, 제한된 시간과 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능력, 그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 능력으로 인해 스필버그 사단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로저 코만이 한창 영화를 만들던 당시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B급 영화의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창 미국에서 드라이브인 시어터 및 저예산 영화 상영관이 아주 흥하던 시기 아니었겠어요? 이랬답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로저 코만이다. 파고님이 있다. 파고 저기 제작비 10,000불 하고 시간 일주일 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찍어갖고 와.
무슨 그 가지고 괴수 영화를 찍던 공포 영화를 찍던 무슨 뭐 에로 영화를 찍던 야 딱 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 10,000불 일주일, 20,000불 열흘. 이거 외에는 다 감독한테 맡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역설적으로 시간과 금액의 제한이 있었지만 그 한도 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외의 괴작 내지는 걸작들이 나왔던 거죠. 로저 코만 학교에서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지금 스탠리 형이 지적해주신 부분인 거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했던 게 일본의 로망 포르노. 아,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로망 포르노라면 병자님이 할 얘기가 우리 생각하는 게 똑같구만. 로망 포르노 뭐 V 시네마 쪽에서 시네마 그 시스템이 바로 정확히 그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간다라천 음란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등등의 예, 도레미파 예, 소녀의 도레미- 피가 끓는다. 대단한 괴작 또는 걸작들이 한때는 나오게 그게 됐죠. 그래서 저의 꿈이기 때문에 제가 제작적으로 좀 더 성공을 했다면은 영화학교 갓 졸업한 아니면은 저 주변에 조 감독이나 연출부나 또는 스태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병자군 1,000만 원 줄게 형이 시간 일주일이야 네 마음대로 그냥 완성품만 갖고 와 이러다 보면 또 얼마나 새로운 재능을 건질까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90년대쯤이면 굉장히 가능했을 것 같은 게 그 그 얘기하려고 시절만 해도 소극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소극장들을 돌면서 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니까. 한국에서 그걸 사실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이 있긴 있었습니다. 유호 프로덕션과 예. 클릭 비디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클릭 엔터테인먼트. 예.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 BONG 그렇죠. 감독이라든가 수많은 감독들이 바로 그냥 이 프로덕션에서는 한 달에 몇 개, 일주일에 몇 개의 에러 비디오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기획 시나리오 점검 다 필요 없고 병자군 얼마 줄게 언제까지 찍어 갖고 와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의외의 걸작들 있어요. 걸작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래도 그냥 단순한 에러 비디오라고 보기에는 이 연출자의 혼이 살아있는 예, 예. 그런 작품들 몇 개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게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전설로 남아있는 뭐 소빠떼라든지 소빠떼 아는구나. 소빠떼. 그러니까 일본의 로망 포르노 같은 거 보면 물론 감독들이 영화계 입문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로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예. 실제 영화 속에 자의식을 많이 담은 게요. 로망 포르노에서 그 유명한 걸작 도쿄 이야기에 대한 오마주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실제 로망 포르노가 그런 장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스탠리 형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될 게 로저 코만이 정말 위대한 게 한국에서 사실상 예. 이렇게 프로덕션에서 그냥 막내 스텝으로 들어가서 영화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익히는 거는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죠. 한국의 영화판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부서든지 간에 연출부로 시작하든 조명부로 시작하든 촬영부로 시작하든 촬영부 막내로 들어갔으면 촬영 일을 익히고 편집실에 조수로 들어갔으면 편집 일을 익히는데 로저 코만은 뭐가 위대하냐면 말이죠. 얘가 연출부든 미술부든 편집부든 조명부든 괜찮다 싶으면은 다 기회를 줬어요. 조단테 편집실에서 보조로 들어갔다가 편집 기사 하던 사람이고 편집 기사가 감독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 통상 도제 시스템 속에서는 그 길을 겪었던 사람한테 길을 주게 마련인데 로저 코만은 쟤 좀 똘똘해, 쟤 잘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다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스템이 공고했다면 오히려 빛을 볼 수 없었던 아니 제임스 카메론도 소품팀이었어요. 그 괴물 만들고 미술 만들던 그러던 친구였다고. 가령 나 같은 경우 따지면은 미술팀이나 무슨 저 특효팀 막내한테 연출 한번 해보겠니?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놀라운 해안인 거죠. 한국 영화 저도 이제 그 판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사실상 입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 그 파트의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짬밥이었다고요. 짬밥. 도제 시스템 속에서 예. 최소 10년 동안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로저 코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도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장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분은 장인이 아니라 철저한 생산자. 상업가였던 거죠. 사업가이고 예. 상업가이고 그냥 능력만 있으면 예. 도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도제를 굳이 의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저 코만의 임기응변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아마 그 책에 나왔을 텐데 그 미국에서 영화 찍으려면은 유니언 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기사급들은 길드에 소속돼 있고 일반 그 뭐 운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유니언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LA에서 영화 찍으려면은 영화 그 촬영 차량의 그 기사들은 반드시 유니언 사람들을 써야 되거든. 근데 로저 코만은
비싸잖아. 유니온 싸움 쓰려면. 그러니까는 대충 밑에 인들한테 야 파고야 렌트카 빌다가 운전시켜라. 운전하고 영화 찍고 있는데 유니온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비조합원들을 써가지고 영화 찍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제가 워낙 돈이 없고요. 그냥 유니온 사람들 쓸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이거 사흘이면 끝나는 영화에 싹싹 빌어가지고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대단하다니까. 조합 시스템만 돼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못 써요. 불가능하거든요. 인준 그 시스템이 있어. 길드 같은 경우는 인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비조합회원 쓰지 못한다고. 그 조단테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만화와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한테 많은 영향을 준 그 감독들에 대해서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순위는 당연히 로저 코만 형님. 그리고 척 존스 그 유명한 만화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조단테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 조단테 저 양반이 왜 이렇게 그 루니튼스류의 만화에 저렇게 자꾸 작업을 하지 생각을 좀 하던 시절도 있어요. 아 그래미트는 오죽하면 벅스오니아가 나오잖아. 네. 근데 사실은 조단테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그건 거죠. 그리고 역시 고전 호러 영화 감독 제가 좋아하는 프랑켄슈타인의 제임스 웨일 그리고 또 애니메이터인 프랭크 테슐린 그리고 장곡도를 또 좋아하신다고. 오늘 내가 이 녹음 준비하기 전에 저도 조단테에 대해서 조사를 예감했는데요. 우리 베테 멤버들이 그냥 감독이 아니라 동네 형이나 사촌 형이나 학교 선배 같은 굉장히 어떤 혈연적 동질감은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맞군요. 다 아는 사람 같아 보니까. 그렇죠. 너도 그 사람도 알아? 그 형 나 그 형 아는데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야 지금. 옆집에서 찌질거리다가 나 서울 가 그랬다가 나중에 나 다시 왔어 이런 형이죠. 그 부분에서 이 장곡도 같은 경우는 형이 그 사람을 알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영화 입문에서 저희에게 알려진 작품은 바로 1978년도 작품 시기너 피라냐로 저희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예. 이 피라냐야말로 기획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닥터님이 그 감독이자 제작자이지만 그 전에 있어 사업가 내지는 상업적 장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적으로 말이죠. 이 피라냐는 정말 양심도 없는 기획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대놓고 조스 우라카이인데다가 근데 중요한 건 양심이 없는 데다가 뻔뻔스럽게까지 해요. 까지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한국 애니메이션의 그 흑역사를 얘기할 때 태권브이 인정할 거 인정하자. 장점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 한국의 애니메이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국심에 불탄 소년일 때 그 영화를 보다가 나중에 실체를 알게 되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하듯이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만들 때 그냥 다 까놓고 한 거야. 뭐 어때? 그래 나 조스 베꼈어. 근데 조스만큼 돈을 못 들이니까 그냥 피라냐로 대체했어. 아이디어 좋지 않니? 근데 영화가 괜찮았던 거지. 요새 그 역할을 제작사 에이슬럼 어사일럼 예,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스탠리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시작부터 나 조스 우라카이한 영화라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졸석 기획이었지 말하자면. 예. 오프닝부터 조스의 패러디죠.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게임 센터에서 심지어 그 여자가 조스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해 이 영화 소송 걸어야겠어라고 했는데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보고 아이 재밌잖아 괜찮아 그만둬 애교로 넘어가자고.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소송을 취하고 스필버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나중에 자기 사단에 합류시키기까지 그렇지. 역시 또 대인배야. 대인의 풍모를 우리 스필버그 형님이 내용은 내용 소개할 게 없어. 그래도 합시다. 예 내용은 피라냐를 정부 기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왜 사육하느냐? 군사 무기로 월남전에서 쓰려고. 바로 이 지점이 조스하고 차이점인데 그렇죠. 예. 조스가 그 스필버그가 이전 5, 60년대 B급 장르 영화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식대로 어쨌건 만들어냈다면 그냥 이 조단테 감독은 그래 분명히 50년대 방사능에 대한 위험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피라냐에도 이런 걸 써먹어야지 그냥 바로 쓰지 않습니까? 조스는 일종의 자연재해라면 피라냐는 자연물에다가 인간이 못된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가해 생긴 인간의 실수의 결과물
이란 설정이 다르죠. 그것도 더군다나 군사적이고 학살적인 목적으로 거기서 조단테의 시각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단테의 시각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 초창기 시나리오는 결국 조단테의 절친인 존 세일즈의 시각이 많이 담긴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존 세일즈가 사실은 굉장한 독립영화계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이 양반이 이 장르영화 시나리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이 시나리오를 쓴 작품들을 보면 은근슬쩍 여기에 장르에다가 이제 정부 비판 같은 시각, 체제 비판. 예, 체제 비판을 많이 담습니다. 그게 또 조단테하고 그게 코드가 잘 맞았겠죠. 그렇죠. 아직 삐딱이야. 그 트럼보에 나왔던 그 작가 중에서 왜 폐암 걸려서 죽은 작가 있잖아요. 럭키 루이의 그 딱 그 사람 캐릭터 같아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 영화 만들어진 게 한 78년 이쯤인데 사실 이 시기쯤이면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정부 비판하기 쉽지 않아도 뒤에서 막 이 정부 씨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까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있던 시기이기도 하죠. 카터 행정부 시기고요. 실질적으로 월남전에서 76년도, 75년도인가 그들의 일부의 표현에 의하면은 월남이 패망하고 패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 월남전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맹렬하게 일었던 시기예요. 76년, 77년, 78년. 예. 근데 애초에 이 피라냐가 이렇게 변형되게 된 게 월남전 때 대량 사륙을 위한 목적으로 비밀 병기를 개발했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왜 했느냐? 언제든지 전쟁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나라가 정말 B급이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명박이 로봇 물고기 만든다고 그래서 피라냐가 따로 없구나. 그거 최고였습니다. 놀라운 상상력인데. 예.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 개발비 결국은 완성도 못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사실 이 피라냐가 결국 하이라이트로 가면 이 유원지에까지 빠져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 유원지에 놀러온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계기가 된 건 사실 명백하게 주인공들의 실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신들은 뭐 정의감까지는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그 물을 뺐는데 피라냐들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바다로 찾아나가는 습성. 아니 이러면 안 된다보다도 그러니까 실종자를 찾았는데 실종자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물을 빼야지 찾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사유지에 가가지고 예. 그거 좀 사유지뿐만 아니라 군사 보호 시설로 예정되는 그러니까는 약간 비약이 있긴 있어요. 그걸 또 막으려는 사람을 죽일 듯이 때려 패가지고 근데 보면은 뭐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군사보호시설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용 보면 폐쇄된 군사 보호 시설. 군인이 뭐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게 들어가죠. 그리고 사실은 후반부에 가면 이제 표현의 강도는 약하지만 리메이크 피라냐 못지않게 대학살이 벌어지긴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까 물을 뺀 거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어떤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참사를 빚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그 학살의 얘기인데 역시 조단테하고 스필버그의 차이는 말이죠. 내 기억에 조스도 상어의 습격으로 공포에 떠는 인간 군상과 몇몇 희생자가 묘사되긴 했지만 피라냐에서처럼 아이들까지 막 피 흘리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B급은 B급이구나. 미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크로넨버그 영화 보면서 시겁했던 게 무슨 어린 여자애한테 총 쏘는 장면이 나고 이게 미국 영화에서 가능한 일 했는데 이미 조단테는 그때 하고 아이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거 센데 이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죽이지는 않는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한 명이 죽어 있잖아요. 그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저 시체 그 포를 덮여갖고 누워 있는 그거 보고 아이죠 그게. 그거 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희생 당했다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스를 이야기할 때 조스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재난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는 무방비 상태의 정부를 비판한다고 이야기 시스템의 붕괴. 붕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초반에 설정으로 정부 한번 까고 후반부 가면은 우리 또 이 조단테 형님의 페르소나인 닉 밀러가 연기하는 휴양지의 사장 결국은 이런 사고 앞에서 끝까지 이거는 이제 자본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그렇죠. 자기 자기의 자산만 지키려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자본가들을 비판을 하고 있죠. 모두 까기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두 각이다. 예, 처음에 주인공 커플이 물을 내리면서 시작해서 항상 사건 현장에 사건이 다 끝날 때쯤에 도착합니다. 영화 끝날 때까지. 결국 하는 거라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약품을 풀어내는 아니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니까는 딸을 캠프에 보낸 예.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한 동기이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지금 닥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물속에서 이거 풀잖아요. 예. 약품 그 처리 기계를 풀잖아. 그러니까 하는 일 없는 건 아니지. 하는 건 없는 건 아닌데 항상 늦게 도착하고 결국은 이 여자 주인공이 일을 저질렀지만 여자 주인공이 한 거라고는 이 사람을 거기서 데리고 가서 사실 진짜 피해자는 이 아버지잖아요. 꼬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꼬마의 아버지한테 일 처리를 시켜놓고 자기는 혼자 사는 거잖아. 그 부분 이제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인데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존 세일즈한테 아니 내가 출연을 하지만 내 캐릭터 너무 깊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의를 했대요. 네. 존 세일즈가 네.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우리 로저 코만 사장님께서는 명배우를 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에 깊이를 두지 않습니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쨌건 캐릭터 깊이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물속 깊이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참 대단한 농담이네요. 그 결말 보면은 참 그것도 고민스러운 게 그 약품을 풀어가지고 피라냐는 멸망했다고 치지만은 또 하나의 오염이 그러니까 시작된 거지. 그 피라냐가 멸망할 정도의 그런 독이 풀린 그 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후진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네, 후진이잖아요. 난들 정합성도 있고 캐릭터의 동기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전 50년대 60년대 B급 영화들을 굉장히 잘 따라왔던 게 50년대 60년대 B급 영화의 특징 중 하나가 영화가 딱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절반으로 나누어진다. 고든 더글라스 감독의 댐 그것들이란 영화 보면 이 영화 정확하게 영화 88분이거든요. 44분이 딱 되면 아주 소규모 사건에서 44분을 기점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바뀌는데 이 영화 피라냐를 딱 보면 피라냐는 조금 길어서 90분 정도 되죠. 102분 102분? 92분짜리 영화인데 재밌게 딱 44분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회적 재난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의 국지적 재난에서 네. 전사회적 재난으로 커지게 되고 캐릭터들만의 문제에서 이제 군인들도 출동하고 어떤 시스템이 대처하는 그런 문제로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걸 딱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딱 찍어서 피라냐는 뭐 사실 내용적인 측면보다 결국은 조단테가 이 저예산을 가지고 영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썼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역시 편집자 출신으로서의 특기를 살린 교묘한 교차 편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교차 편집에다가 저는 또 한 가지 피라냐를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는 대신 음향 효과. 그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한 건데. 그러니까 저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네. 그냥 그 극복 소리들 잘했죠.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소리만 들려도 그냥 뭐 깜짝 놀라는. 꽤 무서운 장면들도 그러니까 아니 스필버그가 조스 찍을 때는 그 상어에다가 돈을 그렇게 로봇 장치에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만 들어가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조단테가 그 얘기를 들었겠지 뭐. 로봇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고무 피라니아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물속에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걸로 그냥 뿌연 시선을 보여주고 피라니아 자체보다는 당하는 사람들 얼굴 많이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는 인류 스태프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특수 분장을 전설의 릭 베이커 형님이 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못하고 대신 당시 17살의 소년 로보틴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수 분장을 17살 소년 로보틴이 담당을 했고 초반에 왜 그 유전자 조작 예,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바로 스탑 모션으로 또 우리의 필 티펫 형님이 또 참여를 하셨었고. 거장이시지 거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예산이지만 로저 코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정말 각자의 분야의 거장이 된 스태프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재능 있는 신진과 당시에 이미 경력을 갖추고 있었던 프로들이 다 합류했는데 어떻게 이런 저예산 영화에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느냐. 저는 일종의 로저 코만이 재능 기부를 뜯어낸 게 아닌가. 야, 그냥 우리 이거 하나 하려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화인들끼리 그럽시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는 1억 받지만 당신이 하면은 1,000만 원 해줄게. 이런
로저 코먼뿐만 아니라 조 단테가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얻어낸 재능 기부의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조 단테 스스로가 일단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조 단테가 후졌으면 그렇게 못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필티페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 참여도 했지만 그럼요. 조단테 작품에도 참여를 한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로보캅에서 에드 209 그 스톱모션도 아마 그 사람이 예.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 레이 해리하우젠 할아버지 이후로 뭐 이 스탑모션에서 거의 뭐 독보적으로 후계자지, 또 후계자.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 영화의 프로듀서 존 데이비슨이 나중에 로보캅도 프로듀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인연으로 필티펫을 로보캅에 같이 연결시켜줬을 거예요. 어쨌건 스타모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시퀀스 취향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괴물들. 그리고 조단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게 배우들을 주연 배우는 좀 바뀌지만 예. 자기 페르소나 네. 배우들을 영화 속에 꾸준히 그러니까. 많이 출연시키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바로 그 케빈 메카시. 예. 처음에 사실은 이 피라냐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그치.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바디 스네처의 주인공이고 바디 스네처의 대사를 뻔뻔스럽게 이 영화에서도 유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휴양지에 자신의 자본만 생각하는 악덕 사장으로 진짜 그의 페르소나인 딕 밀러가 또 출연도 하죠. 영화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저예산을 극복하는 기술력이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혹시나 영화 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편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요즘 그 다큐멘터리 하나 있어요. 더 커팅 엣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편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렇죠. 다큐멘터리가 예. 있고 거기에 그 월터 매치가 나와서 많이 해설해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영화사에서 항상 배우는 그 미국인 소방수의 하루와 대열차 강도로부터 시작된 교차 편집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피라냐 보면은 조단테가 교차 편집이란 이런 것이요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로저 이버트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참조하는 게 감독이 아니고 편집자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래서 그럼요. 항상 그 영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편집자다라고 네. 로저 이버트 옹이 항상 말씀하셨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재능을 인정받아서 81년도에 그 다음 작품을 만듭니다. 바로 하울링.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아니 그 송강호하고 이나영이 나온 그 영화 얘기하나? 예. 그 영화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었네요. 원제가 늑대 인간의 음모였었나요? 국내 네. 출시제가? 출시제. 원제가 아니라 출시제가? 출시제가 아마 말이 안 되는 제목은 아닌데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음모는 음모지요. 예. 참 음모 이야기 나왔으니까 피라냐에서 정말 웃겼던 게 얼마나 필름을 아꼈냐면 이거 분명히 NG 컷인데 초반에 그 커플이 예. 그 물로 들어가잖아요. 예. 여자가 옷을 벗다가 예. 팬티까지 훌러덩 벗겨져요. 예. 그 보통 같았으면 음모 노출이 되니까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화는 예. 그냥 오케이 컷으로 그냥 갔다는. 팬티를 다시 예. 다시 추서를 입고 바로 들어가지요.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지 않았을까? 야 그냥 써. 이게 또 서비스 아니겠어?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로저 코만이 명리했을 것 같은데 왠지. 업계에서는 그런 샷을 비타민 샷이라고 부르죠. 영화 속에 우리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죠. 예, 하울링. 이 영화는 제가 항상 이 영화 소개할 때 이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우연찮게 같은 시기에 똑같은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좀 등장해요. 예. 1964년이 되게 유명한데 이때 시드니 루멧의 페일세이프와 스탠리 큐브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동시에 그치. 등장돼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교가 됐었고요. 1980년도에 존 카펜터가 빅 트러블 연출하면서 존 카펜터가 진짜 피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빅 트러블이 흥행이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같이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에디 머피의 골든 차일드예요. 그래서 존 카펜터 형님이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중국 신화를 다룬 어드벤처 영화가 몇 개나 되냐고 올해 이 영화가 같이 나오냐고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든 차일드보다 그 빅 트러블이 훨씬 재밌는 영화. 그렇죠. 훨씬 재밌죠. 1998년도에는 이런 라이벌 영화 전쟁이 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픽사와 드림웍스의 전쟁인데 픽사의 벅스라이프와 드림웍스의 개미 그리고 또 디즈니의 아마게돈과 드림웍스의 딥 임팩트. 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비슷한 소재가 나왔던
한 해 비슷한 소재가 나왔던 영화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81년도입니다. 하울링과 바로 런던의 늑대 인간. 예. 예. 그리고 감독도 한쪽은 조 단테고 한쪽은 존 랜디스인데 거의 뭐 짜장면과 짬뽕처럼 그 바닥에서는 누구 하나 빠질 게 없는 감독들 아니었겠어요? 예. 그럼요. 소재도 똑같고 그렇지. 존의 전쟁이었죠. 존의 전쟁이네. 조와 존.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라이벌 영화, 뭐 같은 소재를 가진 영화 전쟁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게 사실은 하울링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런던의 늑대 인간에 비하면 제작비가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사실은 비교 자체가 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영화의 위상은 지금 거의 비슷한 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관객이 볼 때는 그냥 다 늑대가 나오는 영화일 뿐이에요. 예. 비평적 측면에서는 하울링 쪽이 좀 더, 낫죠? 예,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연관되는 얘기를 제가 왜 그 관람료 평등주의라고 붙여야 될까요? 아까 그 런던의 늑대인간과 하울링이 예산이 굉장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는 건 다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지만 또 하나는 관객 입장에서는 똑같이 8,000원, 똑같이 9,000원 내고 보는 영화 또는 10,000원 내고 보는 영화. 자, 제작비 10억을 들인 영화도 10,000원을 내고 보고 제작비 1억 불, 2억 불 들인 영화도 10,000원 내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 영화의 가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관객 입장에서는 자기의 구매 동기를 만족시켜주는 영화이면은 제작비하고 상관없이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울링하고 늑대인간도 예산은 관객들이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어차피 관객은 스타워즈를 보나 우주의 7인을 보나 그런 재밌으면 돼. 같은 영화거든요. 영화의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은 E.T.의 엄마죠. 너무 반가워. 디왈레스 사실은 스크림퀸까지는 아닌데 공포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셨었죠. 쿠조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E.T.에서 엄마로 나왔지만은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누나가 내가 좋아하는 누나의 얼굴이야 정말. 근데 우리 또 악취미 피터 잭슨 형님이 프라이트너에서는 아주 또 이 누님을 완전히 또 표독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배우죠. 예. 이 영화에서는 TV 앵커로 출연을 합니다. 근데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연락이 오죠. 그래서 경찰과의 공조하에 연쇄살인범을 만나기 위해 포르노샵으로 가죠. 예. 사실 이 지점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설정이 경찰이 그냥 놓쳤네 이러고서는 그냥. 예. 근데 초반에는 명백하게 묘사되진 않지만 이 연쇄살인범 무언가 이상해요. 그냥 단순한 살인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변태나 사이코, 예. 뭐 소시오패스하고는 다른 뭔가가 좀 있어요. 예. 하지만 결국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왈레스가 경찰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을 받고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불명증까지 걸리자 심리학 박사의 권유로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치유를 받는 해변가의 리조트를 소개를 받고 거기 가서 이제 휴식을 맞이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늑대 인간이었다는 스토리죠. 예, 예. 뭐 스토리는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제 기억에는 한번 닥터님 소개를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네. 아마 언론 영화 특집이었던 예, 것 그때. 같아요. 예. 예. 언론 영화? 예. 예. 하울링이야말로 미디어와 그렇죠. 포르노를 등지시키죠.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정면적으로 비판 지점에 있는 건 바로 이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피라나 때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지만 이제 조단테 감독 이 인간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뢰 자체를 거두었다기보다는 말이죠. 거두었다기보다 냉소적인 인간이나 사회를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예. 뭔가 이건 잘못돼 있어라고 막 영화 속에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게 이제 이 하울링에서는 미디어라는 장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이 주인공은 짐승이 되어서도 저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누구는 짐승이면서도 이걸 그러니까 이 영화는 라이벌 영화극인 런던의 늑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예요. 런던의 늑대 인간은 사실상 좀 순수 장르 영화에 네. 가까운데 이 예. 영화는 늑대 인간이라는 소재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풍자의 대상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메타 영화에 가깝지. 예. 오히려. 메타 영화가 가깝다는 말에 동의. 예. 런던의 늑대인간은 그야말로 모험 활극적인 장르물이고 이 하울링은 늑대인간이라는 소재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자가 더 강한 영화죠.
특히 미디어에 대한 풍자. 일부에서 다뤘던 미싱처럼 어떻게 보면 또 사회파 영화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수많은 각색가들이 붙었는데 그 누구 하나 조단테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자신의 절친인 존 세인트를 불러다가 지금 나온 영화 버전의 시나리오로 완성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은 지금 닥터님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건 뭐 스포일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무슨 늑대 인간을 쫓는 경찰과의 추적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영화에. 늑대 인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앵커가 있을 뿐이죠. 지금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앵커가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생방송 중에 본인이 늑대로 변하는 모습을 생방송 중에 내보내고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 나서 결국은 또 죽음을 선택을 그치.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늑대 영화의 규칙조차 파괴를 해요. 왜냐하면 달빛에서만 늑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할 예. 때 늑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도 결국 조단테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늑대 영화의 클리셰 영화는 아니었던 거죠. 네. 예. 아마 오늘 볼 영화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조단테가 장난기도 심한 감독인 게 한창 소동 벌이고 우당탕탕 해오는 다음에 사건 다 해결해놓고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줄 알았지 그거 아니거든 하는 게 왜 아까 얘기했던 피라냐에서도 보면은 그 여자 과학자인가 나와가지고 다 끝나는 줄 알았지 하면서 씩 웃듯이 이거 같은 경우도 다 사건 해결돼서 디왈러스가 이제 저희는 늑대인간 속을로부터 탈출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이거거든 이런 엔딩 뒤집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기서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조단테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욕망에 대한 억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욕망에 대한 억압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아니 그 욕망 자체가 억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실제로 드는 게 예, 저도 그 얘기 좀 깊이 좀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게 초반 부분에 이 연쇄살인범을 만나는 장소가 포르노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출된 성적인 욕망이 깨져 나오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거 좀 얘기하는 들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예. 제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디왈레스가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니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 한번 이제 또 엇갈려요. 나중에는 그 치료 캠프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거꾸로 디왈레스가 남편한테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그때 남편은 뭔가 이렇게 물린 다음이든가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서로 부부가 정상적인 어떤 잠자리 성적 관계를 원하는데도 엇갈리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게 영화의 플롯에 진행하고는 관련 없이 들어간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파고님은 이게 어떤 이 내러티브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걸 억누르는 어떤 기제를 표현한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게 영화를 보면 영화 딱 시작부터 처음에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억압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성인용품 가게라는 욕망의 영역. 그러니까 억압의 영역과 욕망의 영역이 영화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 트라우마를 입은 그 앵커가 정신과 의사의 권유로 해방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늑대 인간 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정확하게 그 대사도 나오죠. 너도 같이 늑대 인간이 돼야지 이런 뭐 마음의 트라우마나 그런 걸 치료할 수 있어라는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사회 현상과도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PC함에 대한 피로함을 이렇게 좀 스스로의 욕망을 좀 분출시킴으로써 풀려고 하는 늑대 인간이라는 형태로 욕망을 분출시킴으로써 풀려고 하는 욕구가 그만큼 존재하고 그러한 마을 형성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며 그게 나중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의 해악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밝혀져도 결국은 또 누군가는 레어로 주세요라는 대사를 상징되듯이 그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시하는 거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늑대 인간들이 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자는 결국 예. 우리의 욕망이고 이 욕망이 발현됐을 때 드러나는 것이 늑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집단촌 알고 보면 늑대 인간들이었다는 사람들 보면 왠지
여피에 탈을 쓴 히피들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요. 나는 약간 사이언톨로지 그래요. 풍자한거로도 보여지던데. 그리고 제가 연출 굉장히 묘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초반에 그 포르노샵에서 이 연쇄살인범 만나는 장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분명히 여주인공 왈라스는 공포감도 느끼지만 계속해서 포르노 장면하고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그 트라우마 씬에서도 계속 포르노 씬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 장면에서 묘하게 공포감과 더불어 성적 네. 위험한 얘기를. 아니요. 이거는 뭐 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렇죠. 조금씩 보다가 대면했던 게 자신의 욕망이 완전히 발현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연출 전 이번에도 굉장히 묘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단기 기억을 상실한 게 자기가 그 욕망을 드러낸 걸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고 그렇죠. 싶었던 자기 거죠. 스스로 오히려 억압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아까 뭐 조단테 소개하면서 초입에 파고님이 이 빨갱이 감독이라는 농반 진반의 얘기를 섞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조단테 영화를 쭉 보면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거나 좌익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또는 이 초롱초롱한 병자의 눈빛을 보면은 조단테야말로 진정한 아나키스트 감독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자유주의자 같은데 그러니까 욕망을 억누르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만약에 하울링에 드러났다면은 다소 그래요. 무정부주의적으로 저 해석될 여유도 있어. 나는 근데 이념 자체를 떠나서 조다한테는 야 사람들한테 또는 나한테 이렇게 억압하고 가로막지 마를 주장하는 사람 같은데 나는. 예,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죠. 그러니까 꼭 어떤 이념적 지평이 확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영화 소개해드린 건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거를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원어에 약한 게 영화를 이해하는 데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영화를 특히 북미에서는 런던의 늑대 인간 못지않은 코미디 영화로 받아들인대요. 그 이유가 실제 각본하고 이 감독이 영화 속에 숨겨놓은 재미난 말장난들이 굉장히 많은 게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품으로 등장하는 책의 제목이 하울이거나 TV 장면들 보면 TV에서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나오고 울프맨이 나오고 그 통조림도 나오는데 통조림 상표도 울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늑대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재밌는 게 남편이 읽는 책의 제목이 당신은 집에 갈 수 없어라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작가 이름이 토마스 울프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미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코미디처럼 모든 것들을 그 늑대와 연관시킨 그런 코드들을 여기저기 심어놔서 굉장히 우리보다는 좀 더 재밌게 웃기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그 맥락을 예. 이해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보는 것처럼 초반에 얘기했듯이 조단테 성장 배경이 일종의 TV에 꽂힌 요즘 말로 하면 덕질에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당시의 서브컬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워링뿐만 아니라 이따가 소개할 그레임이나 마틴이 보면은 영화의 플롯이나 캐릭터는 외형일 뿐 그 안에 담긴 온갖 상징과 서브컬처 텍스트를 읽어내는 재미가 거의 영화적 재미의 반이잖아요. 예. 하울링에도 그게 나타난 거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해석을 좀 일부러도 과하게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약간 과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늑대라는 것이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분출되는 상징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아주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까지 모두 늑대라는 표현이 있는 거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곳곳에 욕망은 편재해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모두에게 늑대다라는 네. 걸 수도 있고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레이건 정부가 들어오고 노동 탄압에 대한 예. 저항이라는 메시지로 읽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다 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늑대하고 개과하고 같은 종이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실 뭐 아시아도 그렇지만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늑대에 대한 혐오 내지는 공포가 굉장히 심했던 거는 가축화되지 않은 타자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그 개과 종류에서 일부는 가축화돼 가지고 인간한테 기생해서 얻어먹고 사는데 이 늑대는 가축화를 거부하면서 그야말로 론리 울프로 바깥으로 인간의 영역 바깥 살면서 농작물을 습격하고 인간의 재산을 침해했던 늑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늑대가 특히 서구 유럽 사회의 어떤 목축 사회라든가 농경 사회 속에서 1000년 이상 오랫동안 타자화된 침략자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늑대에 대한 공고한 공포와 혐오 의식이 미국 문화에도 남아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 하울링에 곳곳이 스며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생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지 뭘 또 레이건까지 나와 거기서. 그리고 산에 가다가 늑대를 만나면 늑대 큰 거는 막 2m짜리인데 아, 그럼. 그냥 얼어붙죠. 이거 얼마나 맹수예요, 건강했습니까? 맹수. 그리고 역시 특수효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 얘기 꼭 해야죠. 여기서야말로 이제 예산의 차이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늑대인간 아날로그 특수효과 시절에 늑대인간 영화의 최고봉은 역시 런던의 늑대인간인데 예, 예. 이 영화에서 또 역시 로보틴이 그 특수분장이나 특수효과를 담당을 했는데 아까 피라냐에서 그 꼬마. 예. 지금 한 20대 초반 정도 됐겠네. 정말 예산의 차이를 극복한 정말 대단한 특수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요.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뭐 런던의 늑대 인간이 만약에 5억 원이 들었고 이게 5천만 원이 들었다면은 그렇게 10배 이상 차이 안 나던데? 네, 별로 훌륭하던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늑대 인간의 그 늑대 변신 시퀀스가 신기하다면 이 장면에서의 그 연쇄살인범 나중에 다시 등장해서 늑대로 변신하는 씬은 진짜 그로테스크 그 자체 처절하잖아요. 괴기스럽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근데 릭 베이커가 요거 거절하고 런던 인간은 늑대 인간으로 넘어갔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또 요건 나름대로 탐나는지 나중에 슈퍼바이저라고 또 이름을 달았대. 자기 꼬마 하나 보내면서 예. 참 얍삽해 그 아저씨도. 그래서 과연 이 81년의 늑대 인간 영화의 전쟁 하울링과 런던의 늑대 인간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저는 바로 이 두 영화 걸작을 다 같은 해에 본 관객들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두 영화에 다 크레딧을 올린 릭 베이커가 승자라고 봅니다. 흥행적 측면으로 보면은 예, 그 100만 달러 정도의 제작비를 들어가지고 거의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하울링 쪽이 좀 더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17배니까요. 제작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멘트를 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울링으로 장르 영화 팬들에게 뭐 완벽하게 각인이 됐죠. 조단테 괜찮은 감독이야. 그러면서 이 조단테를 또 눈여겨본 감독님이 계셨죠. 바로 80년대 상업 영화의 화신, 바로 스필버그 형이 자신의 영화사 엠블린에 조단테를 불러서 영화를 한 편 만듭니다. 바로 1984년도작 그렘린.